새벽 5시 춘천의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다. 마당 구석에 웅크린 진돗개 누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뜬 채로 밥그릇은 어제 저녁부터 그대로였다. 박준석은 베란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발자국 소리에도 누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오던 개였다. 꼬리를 흔들고 앞발로 준석의 무릎을 긁으며 낑낑거리던 누리야. 준석이 쪼그려 앉아 누리의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털은 윤기를 잃었다. 체온은 정상이었다. 호흡도 규칙적이었다. 청진도 했고 혈액 검사도 2번 했다.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CT까지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왜 그러는 거니? 수의사가 된 지 10년째였다. 그동안 수백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봤다. 병명을 찾아내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일. 하지만 지금 자기 집 마당에 누운 이 개 앞에서 준석은 무력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렸다. 준석아, 들어와. 감기 걸려. 네, 잠깐만요. 준석은 일어섰다. 누리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다. 눈만 깜빡일 뿐. 아버지가 쓰러진 건 작년 이맘때였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마당에 핀 마지막 국화 옆에서 누리와 함께 앉아 있다가 심근경색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누리는 대문 앞을 지켰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듯. 준석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개는 그런 동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하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누리는 변하지 않았다. 산책을 거부했다. 밥을 반도 먹지 않았다. 가끔 마당 한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았다. 밤마다 짧게 짖었다.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준석은 동료 수의사들에게 물었다. 분리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모두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누리의 증상은 어느 하나에 딱 들어맞지 않았다. 약을 처방해도 효과가 없었다. 행동 치료도 소용없었다. 검사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준석이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누리를 내려다보다가 중얼거렸다. 내 아버지가 그랬어. 누리는 특별한 아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준석은 대꾸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누리를 유난히 아꼈다. 6살 때 분양받아 10년을 함께 키웠다. 산책도 목욕도 밥도 늘 아버지가 챙겼다. 특별하다는 말은 그저 애정의 표현일 뿐이라고 준석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준석은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누리의 차트를 다시 펼쳤다. 1년치 기록이 빼곡했다. 정상, 정상, 정상. 모든 게 정상인데 누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준석 선생님. 간호사 민지가 문을 두드렸다. 다음 환자분 대기 중이세요.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준석은 차트를 덮었다. 일을 해야 했다. 다른 보호자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단을, 처방을, 희망을. 저녁 무렵 준석은 다시 마당에 나갔다. 누리는 아침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밥그릇은 여전히 가득했다. 누리야, 조금만 먹어. 준석이 그릇을 코앞까지 가져다 댔다. 누리는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마치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준석은 그릇을 내려놓고 누리 옆에 앉았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마당 끝 아버지가 심었던 국화가 말라 있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한 채. 아빠 보고 싶어? 누리가 작게 낑 소리를 냈다. 귀가 떨렸다. 준석은 누리의 목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걔는 말할 수 없다.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그리운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수의사인 자신도 결국 추측만 할 뿐이었다. 특별한 아이라고 했지. 준석은 중얼거렸다. 그 말의 의미를 아버지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물어볼 수도 없었다. 마당에 어둠이 내렸다. 멀리서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누리는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눈만 감았다 떴다. 또 감았다 떴다.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도 진료가 있었다. 답을 찾아야 했다. 어떻게든.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기 전 준석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누리의 흰 털만 희미하게 빛났다. 마치 유령처럼. 아니, 유령을 기다리는 존재처럼. 일죽이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삼색나물, 전, 과일. 한지에 싼 재물을 바구니에 담았다. 준석은 차에 실으면서 고개를 들었다. 마당에 누리가 보였다. 누리도 데려갈까요? 어머니가 손을 멈췄다. 그래. 아버지 보고 싶을 거야. 준석은 누리에게 다가갔다. 목줄을 채우려 하자 누리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귀를 세웠다.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가자, 누리야. 누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걸었다.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묘지는 춘천 외곽 야산에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산바람이 불었다. 차갑고 습했다. 소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갔다. 누리는 준석 옆에서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어머니가 뒤에서 중얼거렸다. 저 애가 아는구나. 무덤 앞에 도착했다. 봉부는 잘 관리되어 있었다. 준석이 풀을 뜯고 어머니가 음식을 차렸다. 향을 피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절을 올렸다. 2번. 어머니가 먼저, 준석이 그 다음. 일어섰을 때 누리가 보이지 않았다. 누리, 봉분 옆이었다. 누리는 무덤을 향해 코를 박고 있었다. 킁킁거렸다. 온몸이 떨렸다. 누리야, 이리 와. 준석이 다가가려는 순간 누리가 흙을 파기 시작했다.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이 튀었다. 낑낑거리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 누리, 안 돼. 준석이 달려갔다. 누리를 잡으려 했지만 놓쳤다. 걔는 멈추지 않았다. 더 깊이, 더 빠르게. 발톱이 돌에 긁혔다. 흙 사이로 붉은 자국이 보였다. 준석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준석은 누리의 몸을 붙잡았다. 있는 힘껏. 누리가 몸부림쳤다. 짖었다. 1년 만에 내는 소리. 날카롭고 절박했다. 누리야, 제발. 준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리가 잠시 멈칫했다. 그 사이 목줄을 짧게 쥐었다. 누리는 여전히 무덤을 향해 발버둥쳤다. 가쁜 숨소리만 가득했다. 진정해. 진정하라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리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무덤을 향하고 있었다. 온몸에서 열이 느껴졌다. 준석은 누리를 차 쪽으로 끌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봉분이 보였다. 파인 자국. 흩어진 흙. 그 위로 향 연기가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누리는 뒷좌석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준석은 백미러로 걔를 확인했다. 발에서 피가 났다. 많지는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리를 씻겼다. 발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누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게 뭐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애도가 아니야. 뭔가를 찾는 거야.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었다. 누리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다. 무덤 안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준석아. 어머니가 준석을 봤다. 파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무덤을 파야 한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파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아버지를 다시 꺼낸다는 것, 잠든 사람을 깨운다는 것, 안 됩니다. 준석이 말했다. 아버지가 평안히 계시는데, 평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누리 젖골이 평안해 보여? 1년째 굶고, 1년째 울고, 오늘은 발톱이 다 뜯어질 때까지 파냈어. 그게 평안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랬어. 누리는 특별한 아이라고. 난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지금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야. 어머니가 마당을 봤다. 누리가 다시 구석에 누워 있었다. 저 아이는 뭔가 알아. 우리가 모르는 걸. 밤이 깊었다. 준석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파묘를 검색했다. 법적 절차, 비용, 기간. 차갑고 실무적인 정보들이 나열됐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무덤을 연다는 것, 죽음을 건드린다는 것, 전통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게 저항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고모였다. 준서가 엄마한테 들었어. 파묘 얘기. 네. 미쳤어?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어. 게다가 걔 때문에? 그게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설득해. 엄마 정신 차리시게. 전화가 끊겼다. 준석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다. 누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였다. 준석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누리 옆에 앉았다. 걔는 눈을 뜨고 있었다. 달빛에 반짝였다. 넌 뭘 아는 거니? 누리가 작게 낑 소리를 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준석은 손을 뻗어 누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붕대 감긴 발이 눈에 들어왔다. 피가 배어나와 있었다. 아프지? 대답은 없었다. 걔는 대답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무덤 앞에서 누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몸으로, 피로, 절망으로. 준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밤하늘. 아버지. 준석이 중얼거렸다. 무슨 뜻이었어요? 특별하다는 게. 바람이 불었다. 차갑고 대답 없는 바람.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그 결정이 아버지에 대한 예의인지 불경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었다. 장의업체 직원 2명이 먼저 도착했다. 삽과 곡괭이를 내렸다. 준석과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이 말했다. 공손하고 무표정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았다. 삽이 흙을 파냈다. 둔탁한 소리,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 준석은 손목 시계를 봤다. 오전 6시. 사람들 눈에 띄기 전 시간이었다. 누리는 차 안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였다. 귀를 세우고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봉분이 사라지고 평평한 구덩이가 드러났다. 직원이 손을 들었다. 관 보입니다. 준석과 어머니가 다가갔다. 검은 관이 흙 사이로 드러나고 있었다. 준석은 숨을 참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관을 완전히 드러내는데 또 30분이 걸렸다. 직원들이 천천히 관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4사람이 함께 움직였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한 직원이 말했다.
구덩이 모서리를 가리켰다. 여기 뭔가 더 있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흙 속에 하얀 것이 보였다. 작은 상자, 도자기 같았다. 뭐지? 직원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얀 유골함이었다. 깨끗했다. 흙도 거의 묻지 않았다. 마치 최근에 묻은 것처럼. 이게 왜 여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골함 앞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검은색, 또박또박한 한글. 김소 2998-2024. 준석은 그 이름을 읽고 또 읽었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누구야? 어머니가 물었다. 준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직원이 유골함을 땅에 내려놨다. 무겁지 않았다. 가벼웠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요. 경찰이 도착한 건 2시간 뒤였다. 형사 1명, 감식반 2명. 유골함을 사진 찍고 증거 봉투에 담았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가 말했다. 40대 후반쯤 보였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딱딱했다. 김소희라는 분 아십니까? 아니요. 준석이 대답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고인의 지인 중에도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버지는 교우 관계가 넓지 않으셨어요. 형사가 수첩에 뭔가 적었다. 유골함이 왜 여기 있는지, 누가 묻었는지, 언제 묻었는지 다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길면 1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일단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사 끝나면 다시 안치하시든지. 형사가 유골함을 들어 올렸다. 이건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이 났다. 산 아래 마을까지. 준석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웃들 시선이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담장 너머로. 큰일 났네.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덤을 파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누리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1년 만에 스스로 일어나서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 준석이 차에서 내렸다. 누리가 다가왔다. 천천히. 비틀거리지 않았다. 꼬리가 조금 움직였다. 누리야. 준석이 쪼그려 앉았다. 누리는 준석의 손을 핥았다. 따뜻하고 촉촉한 혀. 1년 만에 느끼는 감촉.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저 애가 알았어. 분명히. 준석은 누리의 눈을 봤다. 탁했던 눈이 맑아지고 있었다. 초점이 또렷했다. 살아있는 눈이었다. 넌 뭘 안 거니? 누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준석의 손등에 코를 비볐다. 부드럽게 조용히. 밤이었다. 준석은 서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김소희를 검색했다.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1998년생은 찾을 수 없었다. 2024년에 죽은 사람은 더더욱. 뉴스도 없었다. 실종 신고도 사망 기사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준석은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마당에 누리가 보였다. 하지만 구석이 아니었다. 마당 한가운데 달빛 아래 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귀를 세우고 코를 벌름거리며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다. 준석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누리야. 누리가 고개를 돌렸다. 준석을 봤다. 그리고 짧게 짖었다. 1년 만에 듣는 건강한 짖음. 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쓸쓸한 미소. 누리는 살아났지만 질문은 더 많아졌다. 김소희.
1998년생, 2024년 사망. 아버지 무덤 옆에 묻혀있던 이름. 준석은 창문을 닫았다. 커튼을 쳤다. 하지만 마음속 질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누리만이 알고 있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이틀 뒤였다. 간병인 이영 씨, 기억하십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석 달 정도. 그분이 어제 자수했습니다. 유골함 관련해서요. 준석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서입니다. 가족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준석과 어머니는 1시간 뒤 경찰서에 도착했다. 조사실 복도에서 기다렸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다. 문이 열렸다. 이영이 나왔다. 50대 초반. 작은 체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이 붉었다. 죄송합니다. 첫마디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갔다. 영희 씨, 사모님. 이영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어머니가 팔을 붙잡았다. 일단 집으로 가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집 거실이었다. 좌식 테이블에 셋이 앉았다. 준석이 보리차를 따랐다. 김이 올라왔다. 이영은 손을 떨며 잔을 들었다. 마시지는 못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소희가 제 딸이에요. 준석은 잔을 내려놨다. 26이었어요. 백혈병이었고요. 3년을 버텼는데 작년 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네요. 네. 2달 전이요. 이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돈이 없어서 봉안당도 낙골당도 어디 모실 데가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다. 사장님이 고인께서 아셨어요. 제 사정을. 소희 얘기도 다 아셨고요. 자주 병문안도 오셨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소희가 돌아가고 나서 제가 말도 못했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사장님 간병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영희야, 소희 어디 있어?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직 화장터에 있다고. 이영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러자 사장님이 우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손을 잡으시면서 이러셨어요. 소희도 우리 가족이야. 나 곁에 있게 해줘.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끝나고 산소 보는 날 새벽에 혼자 올라갔어요. 소희 유골함 들고. 이영이 테이블에 이마를 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근데 그때는 사장님 말씀이 허락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났다. 이영 옆으로 갔다. 손을 어깨에 올렸다. 영희 씨, 사모님, 저 벌 받아야 해요. 무덤을 망쳤어요. 고인을. 아니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크게 떠졌다. 집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진심이었을 거예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준석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준석아. 어머니가 준석을 봤다. 내 아버지 서재 책상. 왼쪽 서랍에 일기장 있어. 가져와. 일기장은 낡았다. 검은 가죽 표지. 준석이 거실로 가져왔다. 어머니가 페이지를 넘겼다. 작년 날짜들을 지나쳐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여기.
어머니가 이영에게 보여줬다. 준석도 고개를 숙여 읽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떨리는 글씨. 2024년 3월 15일 영희가 소희 얘기를 못 꺼낸다. 알고 있다. 차마 말 못하는 것도 안다. 소희는 착한 아이였다. 병실에서도 늘 웃었다. 그 아이가 어디 묻힐 곳도 없다니. 내가 무능하다. 영희와 소희도 가족이다. 내가 곁에 있어주겠다. 이영희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글자를 읽고 또 읽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사장님,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말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절차의 문제예요. 우리가 의뢰를 다시 세우면 돼요. 이영이 바닥에 엎드렸다.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어머니가 이영의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오래. 준석은 창밖을 봤다. 마당에 누리가 보였다. 가만히 앉아 집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저녁이 되었다. 이영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화장실에 갔다. 준석과 어머니만 거실에 남았다. 어머니, 준석이 말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뭐가? 용서가 이렇게 쉬운 건가요? 어머니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쉽지 않아. 근데 필요해. 하지만 무덤을. 준석아. 어머니가 준석을 봤다.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 형식 따지고 체면 따지는 사람 아니었어. 사람 먼저 생각했어. 항상.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누리 봐. 저 애가 알았잖아. 소희가 거기 있는 걸. 그래서 파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누리는 처음부터 알았어. 소희가 가족이라는 걸. 어머니가 창밖 누리를 봤다. 특별한 아이라더니. 정말 특별하구나. 화장실 문이 열렸다. 이영이 돌아왔다. 눈을 닦았지만 여전히 붉었다. 앉으세요. 어머니가 말했다. 내일 다시 산에 올라가요. 우리 셋이. 그리고 소희한테 제대로 인사해요. 가족으로. 이영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가 없었다. 준석은 보리차를 따랐다. 세 잔에 김이 올라왔다. 따뜻했다. 마당에서 누리가 짧게 짖었다. 건강한 소리, 살아있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내려앉았다. 산에 안개가 없었다. 맑은 날이었다. 준석과 어머니, 이영이 함께 올라갔다. 장의업체 직원이 먼저 와 있었다. 묘지 관리인도 함께였다. 제사상을 차렸다. 흰 보자기 위에 나물, 과일, 전. 가운데 하얀 국화꽃을 놓았다. 향을 피웠다. 연기가 곱게 올라갔다. 이영이 소희의 유골함을 안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사모님, 소희 이제 집에 왔어요. 관리인이 봉분 옆에 작은 자리를 만들었다. 돌로 경계를 두르고 흙을 고르게 펴고 그 위에 대리석 받침을 놓았다. 여기 모시면 됩니다. 이영이 천천히 다가갔다. 유골함을 받침 위에 올렸다. 하얗고 작은 항아리. 햇빛에 반짝였다. 소희야. 이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여기 있어. 좋은 분 곁에. 눈물이 떨어졌다. 유골함 위로. 준석이 절을 올렸다. 어머니가 그 옆에 섰다. 이영이 마지막으로 절했다. 셋의 그림자가 땅에 겹쳤다. 그때 차에서 소리가 났다. 누리였다. 저에 데려올게요. 준석이 내려갔다. 차 문을 열자 누리가 뛰어나왔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귀를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살아있는 게. 천천히. 준석이 목줄을 잡았다.
누리는 끌지 않았다. 조용히 자기 속도로 올라갔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 누리가 멈췄다.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를 맡았다. 그리고 천천히 봉분에 다가갔다. 준석은 긴장했다. 혹시 또 파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누리는 파지 않았다. 봉분 앞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마치 절하듯. 그리고 일어나 묘역을 한 바퀴 돌았다. 천천히. 아버지 봉분을 지나 소희의 유골함을 지나 다시 앞으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봉분과 유골함 사이에 앉았다. 누리야. 준석이 불렀다. 누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들어 준석을 봤다. 눈이 맑았다. 평화로웠다. 이영이 소리 없이 울었다. 어머니가 그 어깨를 감쌌다. 인사하는 거예요. 소희한테 관리인이 조용히 말했다. 걔들은 알아요. 가족이 누군지. 의식을 마치고 내려왔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따뜻했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 이영이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다. 산이 보였다. 누리는 아직 그곳에 앉아 있었다. 혼자서 조용히 데려올까요? 준석이 물었다. 조금만 있다 올게요. 혼자 있고 싶은가 봐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 이영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갔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편했다. 무겁지 않은 침묵. 준석은 백미러로 산을 봤다. 나무들 사이로 묘지가 흐릿하게 보였다. 누리는 아직 거기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소희 곁에. 저녁에 같이 드실래요? 어머니가 이영에게 물었다. 제가 괜찮을까요? 왜요? 가족인데. 이영이 고개를 숙였다.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 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2년 후, 봄이었다. 준석은 혼자 산에 올라갔다. 1주기도 2주기도 아니었다. 그저 들르고 싶어서. 묘역은 잘 가꿔져 있었다. 봉분 주변에 들꽃이 피었다. 노란색, 하얀색. 바람에 흔들렸다. 소희의 유골함도 그대로였다. 대리석 받침 위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어머니와 이영이 번갈아 올라와서 닦는다고 했다. 준석은 재물 없이 왔다. 손을 모으고 절했다. 아버지에게, 소희에게 잘 지내세요. 짧은 인사.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소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었다. 새소리가 들렸다. 산들바람이 불었다. 평화로웠다. 준석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봉분과 유골함이 함께 있는 모습, 들꽃이 흔들리는 모습, 집에 가면 어머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영에게도. 준석은 묘역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국화꽃 한 송이가 받침 위에 놓여 있었다. 누가 놓았는지 모른다. 어머니일 수도, 이영일 수도, 아니면 바람이 가져다 놓았을 수도. 준석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다. 산 아래 주차장에 차가 한 대 더 있었다. 이영의 차였다. 창문 너머로 누리가 보였다. 이영과 함께 앉아 있었다. 요즘 누리는 이영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권했다. 영희 씨도 가족 필요해. 누리도 영희 씨 좋아하고. 누리가 준석을 봤다. 꼬리를 흔들었다. 이영이 차에서 내렸다. 준석 씨, 올라가세요. 전 내려가려던 참이에요. 같이 내려가요. 저도 끝났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영이 차 문을 열자 누리가 뛰어나왔다. 준석에게 달려와 앞발을 들었다. 그래, 잘 있었어? 누리가 낑낑거렸다. 행복한 소리.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개는 함께 산을 내려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산 위 묘역에는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햇빛을 받았다. 숨김은 무게가 되고 인정은 자리가 된다는 것을 누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경계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이들도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애도는 누구의 권리인가?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누리는 언어 없이 진실을 알았고 몸으로 말했습니다. 국화꽃은 1장에서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5장에서는 기억과 연결의 상징이 됩니다. 무덤은 더 이상 비밀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숨김은 무게가 되고 인정은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